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봉희입니다. 이소라 씨의 난 행복해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의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한 종류들이. 난 행복해, 너에게 무슨 트로트처럼.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이 행복하다는 건 반어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동안 너를 그래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정말 난 행복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반어적 표현이 아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지금 수능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강 켜놓고 그 앞에서 막 꾸벅꾸벅 졸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선생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그리고 선생님 나이에 딱 맞는 그 자리에서 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은 25번째 시간입니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나오는데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일이죠. 바닷가에 이제 조업을 하러 나갔다가 북한에 납치가 됩니다. 납포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저런 취조를 당하고 다행히 풀려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돌아왔구나. 거기서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국가 권력은 어떻게 했냐면 이 어부한테 북한에서 어떤 지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추조를 하면서 간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부는 16년간 여러분 16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여러분이 19살이니까 한 35가지는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네. 16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나와서 지내다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0년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죠. 당시에 사법부는 이런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16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큰 고통을 받은 정 씨에게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 사법부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짐작이 좀 되시려고 하죠?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번 시간은요, 14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곁다리로 지방자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지요. 지방자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여러분, 입법부, 행정부 공부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하고 여기 온 거 맞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재밌는 정치 로드맵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 통치기구, 이제 사법부로 들어왔다. 사법권이 무엇인지, 사법부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요. 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벌써 짐작하셨을 거예요. 왜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지. 방금 전에 여러분 16년간 억울하게 복역한 그 납북 어부의 사례를 통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 정리를 해보고요. 마인드맵 통해서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 이번 시간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네, 25강. 요거 부러졌네요. 25강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 일단 사법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잖아요. 법을 입법부가 만들어주면 이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건데요. 바로 수동적인 국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부러지는데요? 네. 다 부러져 있네요. 바꿀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행정을 배웠는데, 행정은요, 법을 적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식품 위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위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유통기한 넘은 식품으로 조리를 하진 않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든가,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신호를 안 지키거나 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지 또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국가 작용이라면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국가 작용입니다. 뭐냐면 당사자가, 우리 국민이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청구했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국가 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방금 전에 16년 납북어부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이 사법권은 어떤 다른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권은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른 통치기구, 사법부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사법부는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번째로 이 사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법원의 조직, 더불어서 재판의 종류 등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곁다리로 지방자치 공부한다고 했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보자. 그리고 다양한 제도들 다시 곁들여서 여기서 볼 거고요. 그리고 재판의 종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 우리 3단원 공부하면서 단수 남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입법부 행정부 공부하면서 단수 남기가 아니구나, 우리나라를 작동해가는 그런 주요 권력기구들, 통치기구들이 이렇게 국가작용을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알아가는 기쁨, 그래서 단수 남기가 아니다 이렇게 느끼셨듯이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도요, 단수 남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한 첫 번째 목적은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오프닝에서 16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치른 그에게 사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위주의 시대의 과오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당시의 사법권은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못했던 것이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정말 필요한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어느 다른 세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법권 독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 독립. 형식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원의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이 법원의 독립을 사법권의 독립의 전부로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선생님도 아까 그렇게 그렸지만 입법부나 또는 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인 것,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의 전체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차원의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그것이 바로 법원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하냐면 실질적 차원에서 보면 법관이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법관의 독립. 다시 말하면 어떤 법관이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거나 차별적인 그런 조치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첫 번째 법관의 독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법관의 신분상, 직무상 독립입니다. 법관이 하는 직무가 뭐죠? 재판이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것, 이것을 사법권의 독립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갖춰져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즉 행정부 또는 입법부로부터 독립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누구요? 법관이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무상, 재판을 할 때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법관이 어떤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소송 당사자가 대기업의 임원이에요. 대기업의 혹은 총수예요. 총수 맞나? 대기업의 오너예요. 대기업의 오너와 정말 그냥 일반 시민과 이렇게 재판이 붙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만약에 재판관이 그런 사회 세력, 대기업 또는 그런데 영향을 받아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재판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써보면요. 직무상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어떤 사회 세력, 국가기관 또는 소송 당사자가 누구건 간에 로부터 독립되는 겁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관의 직무상 독립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회 세력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건 대기업의 오너건 뭐건 상관없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무상 재판상 독립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법원이 독립되어 있어요. 행정부, 입법부로부터도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이 법관은 딱 자기가 재판을 할 때 이 소송 당사자가 누구건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요. 그런데 그 결과 잘려요. 또는 저기 안 좋은 자리로 쫓겨나요.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법관이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무서워서. 내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의 임기를 딱 정해놓고 어떤 판결을 내리던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했다면 쫓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에요. 또는 제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측근을 법관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나 법관이 될 수 없도록. 내 측근, 힘 있는 사람의 측근이 법관이 된다면 정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이 법관이 권력에 따라서 휘둘리게 되겠죠. 따라서 법관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고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임기는 헌법에 딱 적어놨고요. 그리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에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판 결과를 내든 그것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법관의 자격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법률에 써 있습니다. 또한 법관의 임명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대법관, 대법원장 등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한 내용,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을 가보면 일단 사법권의 독립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전제로 법원이 일단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일하는 법관들이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관이 일할 때 그리고 그 법관의 신분상, 법관이 일할 때는 재판을 할 때는 어떤 사회 세력 또는 소송 당사자, 한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불합리한 그런 조치들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분상 독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헌법에 그리고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엄격히 규정을 해놓아서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예, 나눠서 정리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봤고요. 첫 번째 사법권의 독립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법원의 조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원의 조직.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죠. 법원의 조직을.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법원들을 대보세요. 지방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법원의 조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게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 어딘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대법원이죠. 그렇죠? 법원의 조직을 일단 써보면 가장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 되고요. 그 밑에 고등법원, 그리고 그 밑에 지방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바로 신급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급제도의 뜻은 뭐냐면 급이 다른, 얘네 급이 다르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격이 다르죠. 그렇죠? 급이 다른 여러 법원에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신급제도입니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신급제도. 이게 법원들이 되고요. 여기서 이 신급제도를 두는 이유는 바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역시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지방법원에서 한 번, 또는 고등법원에서 한 번 재판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속이 된다면, 그 결과에 구속이 된다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재판의 결과로 그 시비를 가린다는 것이 오류가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신급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볼게요. 이게 다 부러졌네요. 법원의 권한을 보면 이 모든 법원들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이 모든 법원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세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또 뭐 가지고 있냐면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들은 이 모든 법원의 공통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 두 가지, 재판권은 쉬우니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법률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법률이 헌법이고요. 그 밑에 법이 법률이에요. 그 밑에가 명령, 그 밑에가 조례, 그리고 규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말씀을 드리면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 제정 과정, 개정 과정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국민 투표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국민이 헌법을 만드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고요. 법률은 의회에서. 명령은 행정부에서 합니다. 조례는요? 조례는 의회에서 하고요. 규칙은 행정부에서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중앙의 의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회, 그리고 중앙의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지방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조례, 지방의 지방의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게 규칙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아래에 있는 단계의 법은 위에 있는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돼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심판합니다.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밑에 이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법률이나 또는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이건 바로 어디서 한다고요? 법원에서 합니다. 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명령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됐는지 그 여부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 위헌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은 법원이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옆에다가 이왕 나온 김에 저쪽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가도 괜찮나요? 이쪽으로 계속 가서.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다음 시간에도 하니까요. 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갖고요. 이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하는 것을 법원이 갖습니다. 법원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제청권은 법원이 가져요. 그리고 법원은 또 하나 뭐 갖는다고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갖는다고요. 이 체계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법원은 이 위헌법률 심판권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제청권을,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가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들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이런 법원들이 있고요. 이런 법원은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심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급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들은 어떤 권한 가지고 있냐면 재판 당연히 하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그 위헌법률 심판을 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하는 권한들을 이 법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서 합쳐보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법률 밑에 있는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이 심사권은 법원이 갖고 있다는 거죠. 법원의 권한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심, 2심, 3심 하는데 대법원 크게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건들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순서로 갑니다. 네. 우리가 법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정의 그림을 드라마에서 봤던 거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이 세 분 앉아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세 분 앉아 계십니다. 세 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을 지방법원 합의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 분의 재판관으로 되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이 되면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을 가요. 그런데 자 보세요.
불과 몇십만 원을 가지고 다투는 민사재판. 정말 가벼운, 경미한 그런 재판을 두고 재판관, 법관 세 분이 탁 앉아서 듣고 있으면 정말 국력 낭비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아주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긴 하는데 법관이 세 분이나 계실 필요가 없어요. 예, 한 분만 계시면 돼요. 한 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합니다. 단독 판사가 1심을 하고 2심은 보세요.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니다. 세 분의 판사가 계신, 그리고 3심 대법원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최종심은 무조건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여러분? 확인되셨죠? 네. 이 구조. 보통은 지방법원 3명의 판사가 되신 합의부에서 1심,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데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1심, 2심 합의부, 3심 대법원 이렇게 가게 된다. 최종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다. 확인되셨죠?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이러한 법원들을 우리는 일반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하는 걸 일반 법원이라고 부르고요. 특별한 법원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 법원에 뭐가 있냐면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 이혼사건 또는 친자관계 확인이나 뭐 이런 등등, 친자관계, 뭐 친족, 뭐 이런 그런 가사에 대한 것들, 그런 사건들은 가정법원에서 1심을 하게 되고요. 행정소송 같은 것은 행정법원에서 1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2심은 어디에서 할까요? 2심은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그리고요, 3심은 대법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특별법원들,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의 1심 법원이에요.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은. 정리가 되셨죠? 그렇죠?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허 사건이 있어요. 특허 사건. 그 특허가 네 건에 내 건에 특허를 내는 거와 관련해서 하는 것들. 그건 특허 법원입니다. 특별한 법원이죠. 이 노란색으로 지금 쓴 부분들은 특별 법원들입니다. 그런 사건들은 특허 법원에서 1심을 합니다. 1심을 여기서 해요. 1심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두 번째 칸에 그렸죠. 그렇죠? 그러면 특허 법원은 고등법원급의 법원입니다. 특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특허 법원에서 1심을 진행을 하고 2심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2심.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의 사건들은 1심, 2심, 3심을 하고 가정법원에서 가는 사건, 행정법원에서 가는 사건도 1심, 2심, 3심을 하는데 이 특허와 관련된 사건은 1심, 2심이구나. 이건 2심제구나. 그래서 보통은 3심제가 원칙이지만 이러한 경우에 2심제를, 특허 사건과 관련된 경우는 2심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 특별 법원들도 봤고요. 책에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대로 보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 법원 조직과 관련해서 볼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심 법원의 판결이 억울해서 2심을 제기하는 걸 항소라고 합니다. 2심 법원의 판결이 억울해서 3심을 제기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그렇게 했어요. 다. 1심이 억울해서 2심 제기하는 걸 항소, 상고. 단독 판사한테 1심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그래서 2심을 제기하는 걸 항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부에서의 판결이 억울해요. 3심을 제기하는 걸 상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결이 억울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 딱 끝났을 때 마지막에 내리는 결정을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결이 1심 판결이 억울해서 2심을 제기하는 걸 항소, 2심 판결이 억울해서 3심을 제기하는 걸 상고라고 해요. 네, 외우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법관들은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결정이나 어떤 명령들을 합니다. 이쪽에다 쓸게요. 결정이나 명령 등을 합니다. 자, 보세요. 1심 법원에 어디건 마찬가지예요.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억울해서 2심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항고라고 합니다. 2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억울해서 3심 법원에 청구하는 걸 재항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판결은 뭐라고 했냐면 너를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너를 벌금형에 처한다. 너는 무죄다라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판결이고요. 그 재판을 하는 중간중간에 있어 오는 것들이 결정이나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증인 신청을 했는데 증인 신청 안 된다라는 결정. 제가 보석, 돈을 내고 풀려나게 해주세요.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 신청 안 된다는 결정. 퇴장 명령 이런 거 있잖아요. 판결이 아닌 제일 나중에 하는 판결이 아닌 중간중간에 판사들이 하는 그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1심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할 때 2심에 청구하는 걸 항고, 재항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선생님이 편의상 항소, 상고는 여기다 쓰고 항고, 재항고는 여기다 썼는데 여러분 어떤 법원이건 이거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 상고, 결정이나 명령이 억울하면 항고, 재항고 여기 다 여기다 써도 돼요. 예, 편의상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또는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다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을 상소제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급제도 하나 배웠고 지금 상소제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소제도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상고,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항고, 재항고 한다라는 이 용어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한 단어 바꿔가지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상소제도예요. 하급 법원의 어떤 판결, 결정, 명령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에다 제기하는 거 그게 상소제도입니다. 억울합니다. 상소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1심 판결에 억울해서 2심에 제기하는 걸 항소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뒤집어진 이런 형태로 읽는 겁니다. 항상 고소만 할 거냐 이런 순서로요. 항상 고소 이렇게 디귿자, 유자 형태로 읽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배치해요. 항상 고소, 그러면 항소, 상고 이렇게 써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항고, 재항고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재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한번 여러분이 써가면서 외워주세요. 상소제도 1심이 억울해서 2심 하면 항상 고소, 상고고 이게 항소구나. 이렇게 써서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신급제도하고 상소제도를 헷갈려 하거든요. 자, 보세요. 신급제도는 급이 다른 여러 법원으로 나누고 그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신급제도입니다. 그게. 자, 신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상소제도가 가능합니다. 아랫법원의 판결이 억울해서 윗법원한테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게 가능한 거죠. 즉, 신급, 급이 다른 여러 법원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아랫법원의 판결에 억울해서 윗법원에다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신급제도를 전제로 해서 상소제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게 있고요. 이런 법원을 일반법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반 법원이 고등법원, 대법원, 지방법원 하는 걸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은 격이다로 급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신급제도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눠진다. 첫 번째 봤고요. 이러한 법원들의 권한은 물론 재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해달라고 제안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제청권, 그리고 그 밑에 명령규칙 처분 등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권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 하는 신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아주 경미한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1심하고 지방법원에서 2심도 한다. 즉 단독판사 합의부 이렇게 간다. 그렇죠? 특별한 법원들로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1심을 하게 되면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올라가고요. 특허사건과 같은 경우는 여기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심을 하면 대법원에서 2심하는 2심제입니다. 2심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상소제도죠. 상소제도. 상소제도는 하급 법원의 아랫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등에 불복해서 윗법원에다 제기하는 것인데 그 용어를 특별히 판결에 불복할 때 1심 법원 어디든 가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제기하면 항소라고 부르고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을 제기하면 상고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용어를 외워라. 항상 고소만 할 거냐? 항상 고소. 이렇게 자리 잡아놓고 결정, 명령, 항고, 재항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외워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니죠. 지방 여치도 있으니까. 세 번째. 재판의 종류. 네 번째. 우리 교재로는 네 번째죠. 재판의 종류가. 재판의 종류가 네 번째입니다. 재판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자, 거기 보면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사재판이 뭐고 형사재판이 뭐죠? 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여기 갑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을 학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 10만 원. 너무 많이 빌려줬나? 네, 2만 원이라고 합시다. 학생이니까 2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얘 을이 계속 안 갚아요. 갑은 애간장이 타고. 그럼 자, 보세요. 여기 교사가 딱 등장해서 네, 이놈 돈을 왜 안 갚느냐 라고 교사가 등장해서 선생님이 등장해서 혼내줍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빌려주고 뭐 했는데 선생님이 가서 혼내주고 그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 더 화냈겠죠? 왜 상관이에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없나요? 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민사입니다. 민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 간의 다툼이에요. 자,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계속 안 갚아요. 근데 어쩌다가 교사가 알게 됐어요. 또는 갑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을이 계속 안 갚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그럼 둘이 한번 와볼래? 그래서 을을 불러가지고 왜 안 갚니? 사실은 선생님 좀 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 그럼 2,000원씩 열흘에 나눠서 갚을래? 이래야 서로 좋지, 같은 반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입니다. 네. 되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 을은 엄청 못된 애로 계속 그려지겠습니다. 얘를 때렸습니다. 폭행. 피가 철철 났어요. 그럼 자, 보세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걸 발견한 순간 교사가 와가지고 내 이놈 하고 혼내주죠. 예? 교사가 와서 내 이놈 하고 혼내주죠. 여기서 교사는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와서 혼내줘요. 이게 바로 형사입니다. 형사.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고, 이게 범죄인 것 같아. 범죄의 유무죄를 가려서 형벌을 주는 겁니다. 형벌을 주는 거. 이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개인 간의 다툼에 있어서 당사자가 선생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가서 얘야 이렇게 해서 좀 잘 해결해 보렴. 즉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게 민사재판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때렸습니다. 이거는 누가 와서 하기 전에 벌써 교사, 여기서 교사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내 이놈 하고 혼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사재판이에요. 범죄인지 아닌지 가려서 형벌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형사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정말 중요한 거. 별표. 네. 누군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선거법을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거재판이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선거재판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민사형사는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선거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게 선거재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봤던 형사재판입니다. 국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가려서 벌금 100만 원하고 형벌을 준 거잖아요. 따라서 선거라고 써 있지만 이것은 선거재판이 아니라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서 형벌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것은 형사재판에 속해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줬다, 선거법 위반해서 뭐 했다 이러면 이걸 선거재판으로 아는데 이거 선거재판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는 일반 형사재판이에요. 따라서 3심제로 재판이 치러지죠. 1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하고 이렇게 가죠. 지방법원에서 1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재판은 뭘까? 선거재판은 뭘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선거재판. 선거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절차상의 하자로 당선 유무효 또는 선거 그 자체의 유무효를 다루는 재판입니다. 자, 선거 절차상의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표 차이로 아깝게 졌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도 막 10표 차, 3표 차로 진 사례도 있었어요. 네. 10표 차로 아깝게 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개표하는 날 보니까 어떤 한 개표장에서 갑자기 5분 동안 정전이 된 거예요. 네,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막 수습을 해서 그 불을 다시 밝혔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10표 차로 진 저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왜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5분이나 정전이 됐을까? 그 5분 정전된 사이에 뭔가 조작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수가 있죠. 자, 선거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분명히. 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됐어요. 절차상의 하자로 그 사람 당선 무효다. 또는 이 선거 자체는 무효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재판이에요. 선거 절차상의 하자로 선거 자체 또는 당선 자체의 유무효를 가리는 재판. 그것이 바로 선거재판입니다. 선거재판은 3심제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한 번 하는 단심제로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시작해서 대법원으로 가는 2심제로 운영이 됩니다. 왜 선거재판은 3심을 안 하냐면요. 이 3심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몇 년씩 걸려요. 그러면 대표가 없는 채로 당선자가 누군지 아닌지 결정이 안 난 상태로 몇 년씩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단심제 혹은 2심제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죠, 여러분? 서울시장, 충북도지사, 뭐 이런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하는 그런 자리들 있죠. 광역자치단체장, 광역 비례대표 의원, 의원에 대한 선거재판은 한 번 치러집니다. 어디에서? 대법원에서. 이분들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 물론 광역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근데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은 단심제였죠? 광역 지역의원, 지역구 의원의 2심제로 됩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외울 거 정말 많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보세요. 이런 거 선생님은 외워서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거 기억하면 되냐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준 것은 형사재판이다. 그리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형사재판, 민사재판 3심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이 사안은 3심제다.
그런데 선거 절차상의 하자로 당선 또는 선거의 유무효를 다루는 선거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당선자를 결정해야 하고 또는 선거를 다시 치르든가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등에 있어서는 단심제로 대법원에서 한다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나머지는 2심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물론 광역비례대표 의원까지도 기억하면 더 좋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140페이지의 사법권의 독립, 네, 그 다음에 여러분 141페이지 법원의 독립이라고 선생님 교재에 써 있는데 법원의 조직입니다. 141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법원의 독립이 아니라 법원의 조직이에요. 조직으로 바꿔주세요. 조직 받고 재판의 종류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치에서는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을 구분해서 여러분 내는 그런 문제들은 교육청 문제 정도에선 나올 수 있지만 수능에선 절대로 안 나옵니다. 다만 선거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142페이지로 넘깁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나와요. 네, 지방자치 부분은 우리가 물론 1단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 여러분 이런 거 배우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유용성도 높고. 5번 지방자치입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의 의미를 정의할 때 이 지방이 의미하는 바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정의할 때 해보면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걸 지방자치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 그런데 이 지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지방에 사는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지방의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지방자치의 의미는 지방이 스스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지방에는 그 지역의 주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지방이 의미하는 바는 또는 그 지방의 자치단체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다시 의미 정의를 해보면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 이래도 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 이래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자, 여기 우리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뭔지 알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정의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지역에, 이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열심히 지역 일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에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지방자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없네요. 빨간 여기 있다. 이것을 바로 단체자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치해 그것을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뉠 수가 있다고요.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즉 여러분 이게 뭐죠? 수직적으로 권력 분립한 것. 우리 지방자치를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즉 지방 분권. 즉 단체자치에서 강조하는 건 지방 분권입니다. 즉 지방의 독립성이에요. 권력 분립이 강조된다는 거죠. 자자자, 다시.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단체자치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통치한다는 것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즉 지방분권, 독립성을 가진 권력 분립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단체자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나 더 해석을 해보면, 의미를 정의해보면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의 원리가 강조된다. 즉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니까 국민이 주인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두 개로 정의되셨죠? 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단체자치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단체에 의해서, 그래서 권력 분립을 실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여기 참여한다. 참여해서 스스로 통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이것도 지방선거 하면서 했던 부분들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지방자치단체를 3개를 써볼게요. 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똑같이 중앙정부와 똑같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시, 도지사가 되는 거죠.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기초자치단체는 구, 그리고 작은 시들 있죠. 작은 시들, 경기도, 성남시 할 때 그 시, 군들이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자치단체,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감이 집행이라면 교육위원들이. 자, 보세요. 시도지사가 광역 집행, 행정부를 담당한다면 여기 광역의회가 있고요. 기초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 돼요. 네.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은 아까도 공부했어요. 뭘 제정한다고요? 조례를 제정합니다. 지방의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이나 명령 그 위에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 아래 아까 뭐였죠? 규칙을 제정합니다. 어디가요? 지방의 행정부들이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 하면 그 민주주의 원리 중에 하나로 지방자치를 우리 배웠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방자치에 물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즉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그렇게 통치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정말 유리한 것들만 유치하려고 하고 하는 등등의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점들, 등은 이 지방자치의 단점으로 지적을 할 수 있죠.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점들.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사법부와 지방자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부에서 여러분 암기하고 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차례차례 지금 여러분 적어놓은 내용들 또는 교재의 내용들을 한 번씩 꼭 5분 복습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헌법재판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